안녕하십니까. NOA코리아 주식회사 오영록 대표입니다.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주 혁신적인 새로운 그런 풍력발전기를 개발해서 이걸로 지금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을 보게 됐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1분 30초 정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시연을 해서 잠깐 보여드리고 다음에 PT 자료 가지고 발표하는 순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을 좀 시청해 주십시오. 네, 이 풍력발전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날개의 폭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께가 똑같고 형태가 똑같은 단면 구조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덕덕도에다가 작년 12월 달에 타워 12m의 날개 직경 3.8m짜리 풍력발전기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시스템, 전력변환 PCS 시스템, EMS 등등이 있고요. 작년 3월 달에 야외 실증 테스트를 했던 장면입니다. 여기는 인천 국제공항 북측 해안도로고요.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날개의 각도가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90도 범위 내에서 조절이 되면서 거의 지금과 같은 바람을 직각으로 받을 순간이 됐을 때 회전 속도가 갑자기 올라가죠. 이때가 되면 날개 사이로 바람이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그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풍속이 약 3m 정도 나오고 있죠. 출력을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풍력발전기는 출력이 기존 거보 수평축의 1.5배가 되고요. 전력 생산량은 2배 이상이 됩니다. 1m/s라고 낮은 풍속의 바람에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출력 곡선 대비입니다. 간략하게 보여드렸고요. 잠깐 이게 시연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잠깐 이제 눈으로 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존의 풍력발전기는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완전히 정면으로 바람을 받기 때문에 그냥 절대 돌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리고 이곳은 풍속이 더 낮은 곳이거든요. 한 3m 정도 되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한 5m 정도 되는 곳이거든요. 안 도는데 어떤 경우에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찾아낸 거죠. 이와 같이 잠깐 좀 속도를 높여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저는 스스로 더 고속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고풍속이 돼서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혀 돌지 않던 곳으로 이렇게 가도 지금 돌고 있죠. 그리고 지금 바람이 전혀 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풍속이 높아지게 되면은 금방 풍속이 높아지면은 회전 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조금 너무 가속이 줄어서 그러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 어떤 상태의 RPM 속도가 있습니다. 기준 속도가. 아주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기존에 통과를 하지 않죠. 다음은 이제 PT 자료를 가지고 좀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결국은 이제 앞으로 미래 에너지는 바람, 빛, 물에서 찾아야 됩니다. 간략하게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SAW 신기술은 이제 시메트릭한 에어포일 블레이드를 가지고 만든 기술인데요. 특징이 딱 세 가지입니다. 효율이 1.5배, 저풍속 1.5m, 1m부터 4m까지 바람을 기존에는 이용을 못했는데 이용을 한다. 그 다음에 피치 컨트롤을 90도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고풍속 시에 안전성을 확보했다. 그 다음에 스케일 다운 3분의 2로 크기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스케일이 성능이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허는 이제 2013년도 5월 말에 국내에 등록이 됐고요. 현재는 미국, 일본, 유럽 18개국, 중국까지 출원해서 심사 중입니다. 동영상을 좀 전에 보셨고요. 이 날개 구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물고기 형태를 보고 제가 이제 착안해서 자연에서 답을 얻은 겁니다. 가장 빠른 물고기가 도스테치인데 바닷속에서 무려 시속 109km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주 먹는 그 참치회가 맨 밑에 있죠. 69km 정도 됩니다. 이것만 보면은 날개 구조를 왜 이렇게 슬림하게 만들었고 이렇게 만드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직접 설계해서 그동안에 이제 자동화시킨 거죠. 날개의 피치 컨트롤을 손으로 돌리지 않고 바람의 힘으로 돌려서 최고 속도까지 올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전격 풍속 이상으로 풍속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걸 또 다시 피치 컨트롤해서 안전한 상태로 하게 됩니다. 정말 고풍속이 되면 90도로 틀어서 완전히 정지시킵니다. 이거는 이제 1kW짜리 직경 1.8m짜리 모델을 가지고 풍동 실험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상. 네,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청중 질문 2개가 들어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다른 모델에 비해서 가격은 어떤가요? 가격 또한 3분의 2로 스케일 다운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출력을 내는 풍력 발전기는 양산을 했을 때 3분의 2까지 다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시작하게 된 동기는 이제 제가 금융맨이었었는데 2001년도쯤에 그 대전 중부지점 국민은행에 근무할 때 ADD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나오신 분께서 풍력 발전기를 개발을 이제 독일 기술을 국산화하면서 이걸 뭐 대출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신용대출 2천만 원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 풍력 발전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하게 됐는데 그 뒤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네, 3번째 질문입니다. 기존의 구조물을 대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전략이 있으신가요? 기존의 풍력 발전기보다 이제 이 날개 직경을 3분의 2로 줄여도 같은 출력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구조물의 계산이라든가 구조 강도도 그만큼 약해도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청중 질문에 대한 3가지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제 멘토링 분들의 멘토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그 성능이 좋은 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저게 이제 대부분의 풍력 발전이 굉장히 대규모로 설치가 돼 있잖아요. 이제 한번 설치하는데도 되게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동이나 이런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설치하신 것들은 규모가 조금 제가 봤던 것들에 비해서 작은데 이런 대형화 됐을 경우에 또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좀 되셨는지요? 네, 충분히 테스트를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날개 직경이 40cm도 안 되는 이때 나오는 현상이 날개 직경을 87cm, 1m, 1.5m, 1.8m, 그 다음에 3.8m, 조금 전에 동영상에 보신 3kW짜리까지 점차 키워가면서 했더니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단지 RPM은 줄어듭니다. 회전 속도는 진짜 줄어들어요. 여러분 그 피겨스케이터 선수 김연아 선수가 빙판에서 회전을 할 때 손을 이렇게 양쪽을 쫙 뻗으면 회전 속도가 줄어들죠. 그러다가 이렇게 딱 손을 모으면 핑크를 하면서 더 확 빨라지죠.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개 직경이 커져도 바람이 절대 세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풍력 발전기도 저는 잘은 모르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세그먼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크기에 따라서든 아니면 출력 용량에 따라서든 저희 제품은 어느 시장에서 가장 좀 빠르게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조금 이제 그 PT 자료가 나오는데 이제 그걸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제품으로 6월 말까지 하이브리드 가로등을 지금 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날개 직경 1.5m짜리 500W짜리 풍력 발전기하고 50W짜리 태양광 패널 2개를 붙여서 가로등에서 하루 평균 풍속이 4.9m/s면은 하루 24시간 동안에 풍력 발전기에서 1100W 정도 전기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로 3,400W를 생산을 해서 120W짜리 LED 가로등을 하루 10시간 이상 충분히 켤 수 있는 실질적인 그 분산 전원이 되는 거죠. 가령 호주 같은 나라, 도로가 엄청나게 긴 나라들 가로등 없습니다. 근데 필요로 하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전표 필요한 전기도 필요하고, 그런 곳에서 충분히 먹혀 들어갈 것이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또는 한전에서도
자연을 통해서 그 가로등 전기를 다 커버할 수가 있다면 엄청난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거를 첫 번째 제품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차 그걸 키워서 점차 크게 키워가면서 1kW짜리, 3kW짜리 또는 뭐 10kW짜리 이런 모델을 할 거고요. 참고로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하고 3MW짜리면 3000kW짜리인데 대관령에 있는 크기입니다. 대관령에 가다 보면은 그게 베시타스 거 직경 날개 직경이 80m짜리인데 그게 2MW짜리인데 이 기술을 적용하면 3MW짜리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간략하게 지금 그 비교하고 있는데요. 날개 직경이 이렇게 기존 거가 4.5m인데 이건 3.8m에서 똑같은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효율이 이렇고요.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출력 곡선 파워 커브인데 이게 SAW 신기술일 때 11m/s 바람에 5kW까지 출력을 낼 수가 있다. 기존에 3kW가 최고죠. 그리고 문제는 7m, 8m일 경우에 기존 게 한 1100W를 출력을 내는 데 비해서 거의 1900W까지 전기를 낼 수가 있고 기존 방식이 3.5m 이상 풍속이 돼야만이 가동이 시작되고 전기를 생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1.1m 바람에 전기를 생산해서 충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스케일업을 해가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다. 요게 지금 태양광, 하이브리드 가로등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요거는 지금 뭐 한강변에다 설치하면은 한강을 발전소로 만들 수가 있고 또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수출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고속도로용 총 5만 대인데 그 중에서 1차 800대를 수출하려고 지금 영문 제안서를 보내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ESS 제품인데 신재생 플러스 ESS입니다. 요거는 지금 니치콘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난 이후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인데 당초 이게 7.2kW 용량 리튬이온 배터리고 삼성 SDI 제품입니다. 여기 2,400만 원 가던 게 지금 1,600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고 더블되는 것은 3,200만 원 정도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삼성 SDI하고 니치콘이 작년 8월 달에 무려 1조 원어치 30만 대 물량의 리튬이온 배터리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윈드 플러스 ESS 제품으로 가려고 하고 이거는 분산 전원에 적합한 앞으로의 그 새로운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간단한 질문이 있는데요. 네. 기존의 그 풍력 발전기 거기에서 뭐 로터만 바꾸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전체가 좀 다 바뀌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재활용 될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 질문하고요. 또 하나는 전력 생산 단가 이런 거를 비교했을 때 풍력 발전 외에 원자력이든 수력 이쪽이랑 비교해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나중에 질문한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첫 번째 이제 가장 스키어하고 넘어갔었던 자료인데 풍력 발전기로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이 2012년도 기준에 약 101원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보셨죠? 이게 101원 정도 생산 원가인데 원자력은 40원 정도, 39원, LNG가 210원, 뭐 수력이 180원, 신재생 합계해서 118원 정도 되는데 이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발전 원가를 거의 60% 정도까지 다운이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자력이 40원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폐로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비용을 일본이 지출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은 들어가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게 약간 기존 발전기에서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게 네. 풍력 발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블레이드 날개. 이게 원천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블레이드 날개로 만든 이게 회전체 로터입니다. 근데 기존의 풍력 발전기, 그 수평축 풍력 발전기가 전체에 비해서 한 22%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날개 구조가 아주 그 단면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소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알루미늄 창틀 아시죠? 알루미늄 압출로 뽑아내는 거 그런 식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기존 거보다 10분의 1 이하로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발전기라든가 타워라든가 다른 모든 핵심 부품들은 기존 거를 사용해도 됩니다. 이것으로 발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IR 발표가 있겠습니다. 펀바의 박성준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역 상점만을 대상으로 하는 P2P 대출 중개 플랫폼 펀다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국의 자영업자들 대출 총액이 490조고 작년 한 해 동안 19조가 증가했습니다. 상점들의 39.4%는 상시, 연중 상시로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은행들은 담보 없이는 돈을 잘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2, 제3금융권으로 가면 엄청난 보금리를 만나게 됩니다. 펀다는 자금이 필요한 상점들과 그리고 그 재테크를 원하는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대출의 직거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펀다가 상점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잘 모아서 올려놓으면 개인 투자자들은 7% 정도의 이자 수익률을 바라고 각자 1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분산 투자합니다. 이 돈들이 모여서 상점들은 10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12% 정도에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2주 전에 첫 대출을 시작했고요. 지금은 위클리로 아주 좋은 상점들을 하나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3호점 그 대출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운영 자금을 빌려주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반응이 꽤 좋아서 투자가 올려놓으면 대출이 수시간 만에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는 지난 3년 정도 위패스라는 로컬 마케팅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상점의 포스에서 결제가 일어날 때 발생하는 실시간 매출 데이터를 상점의 포스의 종류와 상관없이 전국에 1,400개 정도의 가맹점에서 모으고 분석하는 기술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펀다 에이전트라고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출을 원하는 상점에 이 펀다 에이전트를 깔기도 하고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그 파트너들과 함께 기술 제휴를 통해서 펀다 에이전트가 미리 깔려있는 상점의 수를 늘려가는 것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래쪽에서 보시는 오토어 서비스들도 저희의 제휴사인데요. 오토어 서비스들에서는 매출 데이터 이외에 또 다른 지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들의 가맹점이 만약에 대출을 원할 때는 이들의 내부 지표를 좀 더 들여다봐서 상점의 대출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지역 상점을 보는지는 대출에 있어서 상점은 개인과는 다른 4가지 그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상점의 상환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매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오토 서비스들의 지표들입니다. 두 번째는 상점은 일매출이 발생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은행과 연계해서 자동된 일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일수인데요. 일수는 사실은 정당한 이자율과 결합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상점의 상환 부담을 낮춰줄 수가 있고요.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환을 자동화하기 때문에 그 대출의 리스크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점은 항상 고객과의 관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점에 돈을 빌려준 그 투자자가 일종의 잠재 고객이자 또 팬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상점과 고객 간의 관계를 계속 발굴해서 상점의 상환 의지를 높여주는 쪽으로 계속 서비스를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점의 대출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개인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개인의 월급이 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상점은 저희의 대출을 통해서 서비스가 개선돼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오를 수도 있고 혹은 3호점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런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바라보는 대출의 진정한 가치고 또 향후에 저희가 다양한 수익 모델이 발굴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역 상점을 가장 잘 아는 데이터 분석 집단을 추구합니다. 저희의 그 멤버들의 대부분은 오토 서비스들을 직접 창업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혹은 실제로 레스토랑을 프랜차이즈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 사업을 하면서 일종의 사명의식 같은 게 좀 생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역 상권의 몰락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기업을 퇴직한 분들이, 시니어들이 2억 3억을 들여서 몰빵해서 준비한 된 치킨집을 차리고 망합니다. 저희는 이분들이 더 준비가 된 치킨집을 더 잘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투자를 하고 그 투자 이익을 얻어서 운영하시는 것이 진짜 좀 더 건전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중개 서비스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중 질문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직접적으로 상점들을 대상으로 하면 영업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지 않나요? 네, 지금 결국 이제 상점은
건전한 상점들이라도 수시로 운영 자금을 필요로 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금리 시장이 있다는 것을 잘 어필을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이제 인바운드로 영업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초반에는 주력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상점들을 잘 골라서 그들의 브랜드에 저희 서비스의 인지도를 같이 업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제 몇 가지 광고들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전국의 상점들의 관리비 고지서가 수천 개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이제 그 저금리 대출에 대한 광고가 나가고요. 또 한 가지는 벤사랑 연계해가지고 포스가 처음에 로딩될 때 또 저희 광고가 나가고 합니다. 이런 것들과 연계하되 계속적으로 저희는 대부업과 다른 건전한 대출이라는 브랜드를 가져가 나가면 결국은 인바운드가 들어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점이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건 굉장히 위험한 문제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는 초반에는 굉장히 정성적으로 상점을 잘 봅니다. 은행들도 중소기업을 대출할 때는 굉장히 정성적인 평가가 되게 중심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상점을 조심해서 갈 것이고요. 만약에 디폴트가 났을 경우에 저희가 아까 상점한테는 한 12% 정도 받고 그 투자자한테는 7% 정도 수익을 나눠주면 저희는 한 5% 정도 먹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다 수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디폴트가 났을 때 투자자들의 채권을 사들이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물론 이 투자자들의 채권을 저희가 보장하고 사들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채권의 거래 그 시장 같은 것들을 게시판 같이 만들어서 거기서 가능하면 사들이면서 투자자의 그 리스크를 보호할 것이고요. 저희의 수익은 사실은 여기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상점들이 이런 그 P2P 대출을 하면서 저희가 데이터를 계속 모으면 결국은 나중에는 상점들한테 가장 편리한 대출을 약간의 고이율로 빌려주는 미국에서 보면 온덱 같은 서비스 모델로 이제 발전을 해나갈 것으로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수익률과 대출률은 정해져 있나요? 네, 그 기본으로 하는 것은 그 개인의 수익률, 목표 수익률 7% 정도 보고 있고 상점의 대출률은 이자율은 12%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향후에 그 상점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자율을 올리거나 낮추거나 해서 일종의 옥션 같은 방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네, 여기 청중에서 직접 질문을 하시고 싶다고. 지금 대출 관련은 일종의 금융 서비스인데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금융 규제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현재 P2P 대출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간 우회하는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P2P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랑 그들이 다른 점은 그들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는 상점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고 구도는 비슷한데요. 그것이 지금 이제 금감원에서 권고사항으로는 저희 같은 플랫폼이 있고 일부 아래쪽으로 대부업 혹은 은행이 껴가지고 이 그 채권을 이렇게 바이패스하는 방식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대부업을 차려놓고 대부업자입니다. 네, 저기서도 청중. 그런데 고벤타 시플로우닷컴을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것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네, 발표해 주세요. 아까 보니까는 포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신용 평가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 지역 상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옆에 뭐 프랜차이저가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매출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신용 평가는 그런 포스 데이터를 쓰는 방식을 쓰면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교환하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리스크들은 뭐 무시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은 이제 상권에 따라서 상권의 업종에 따라서 그 주변의 환경에 따른 그 매출의 플럭슈에이션이 굉장히 심하거나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업종은 저희가 잘 골라서 좀 초반에는 배제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일반적인 통계를 봤을 때 음식점들은 그런 주변 환경에 따라서 아주 급격한 변화를 가지지는 않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는 그런 쪽을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 멘토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출하고 사실 이제 포스 단말하고 연결하는 게 굉장히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그 포스 단말을 항상 설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설치돼 있는 곳만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처음에는 저희가 직접 영업을 하는 곳은 일단 좀 소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상점의 포스에는 이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걸 6개월 정도의 데이터를 까보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대출이 시행되면서 저희 에이전트를 심습니다. 에이전트는 원래 포스에서 까볼 수 있는 데이터보다 좀 더 자세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뉴까지도.
그런 다음부터 이 상점이 향후에 추가 대출을 원할 때는 굉장히 저희가 좀 편하게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포인트는 포스가 꼭 우리 게 아니어도 되는 거네요. 네, 포스가 저희 포스의 종류랑 상관없이 저희 에이전트 프로그램 심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안 심어져 있는 상점의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아직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포스에 있는 이제 기존의 데이터를 까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저거 없어도 대출은 받을 수 있다. 네, 에이전트 없이도. 그리고 대출을 받을 때 상한액이 있나요? 얼마까지 대출을 해준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매출의 예측을 좀 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 상점과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 가지고 또 지출의 그 규모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향후 상환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있는지를 봐가지고 상환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 사용자들 같은 경우 돈을 빌려줄 때 내가 어느 가게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다. 약간의 투자의 개념으로 네, 네. 그렇게 지정도 할 수 있나요? 지금은 상점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자기가 10만 원을 넣건 50만 원을 넣건 100만 원을 넣건 하는 것입니다. 아, 예, 오히려 저희가 그것을 운영을 해줄 경우에는 또 다른 법적인 이슈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향후에는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100만 원밖에 못 넣으니까 투자자들이 좀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투자자용 앱을 만들어서 좀 편하게 자기 포트폴리오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자기가 지정해야 됩니다. 완전한 P2P. 네. 대신에 이제 맥스가 정해져 있나요? 사용자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이런 모델들은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가능한 맥스를 설정해서 투자자들이 한 곳에 몰빵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디폴트가 나더라도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어합니다. 3년 뒤에 회사의 핵심 자산이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시작부터가 상점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또 다른 신용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저희 P2P 업체에 굉장히 위험도도 되게 많고 한데요. 저희가 가장 한 가지 확실한 차별점은 뭐냐면 은행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그것을 더 빨리 분석하는 능력들을 습득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상점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어디가 더 망할 것 같고 어디가 더 잘 될 것 같다는 걸 아는 그 데이터 분석 쪽이 저희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건전한 상점들이 대출이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 왜 이 질문이 들었냐면요. 이 거래 내역 기반을, 그러니까 포스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신용도를 보고 대출을 이제 뭐 좀 더 용이하게 해주고 이건 되게 좋은 개념인 것 같은데 왠지 미스매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돈이 필요한 그 상점들은 어쩌면 처음 시작하면서 그 증빙할 만한 포스 데이터가 없는 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 안 되다 보니까 포스 데이터는 있긴 한데 그 빌려줄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매력적이지 않은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주면은 우리가 생각한 가설들이 맞지 않아서 좀 니즈가 별로 없을 것 같고 결국에 그러면 건전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출을 할 니즈들이 많아야지 좀 더 이 가설한테는 잘 맞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이제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는데요. 타겟팅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전체 자영업자 작년 대출의 신규 대출이 19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상위에 일부를 타겟을 하더라도 굉장히 큰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는 이제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건전한 사장님들이랑 저희가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 매일 돈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연중 시즈널리티 또 월중 시즈널리티들이 있습니다. 상점은 매일 돈을 벌어가는 공간인데 월말이 되면은 돈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월세도 들어가야 되고 또 뭐 직원 급여도 한꺼번에 나가고 그런데 이 중간에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갔어요. 그럼 이제 그달은 좀 돈이 그러니까 잠시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월중 시즈널리티 혹은 연중으로는 예를 들면 부가세 기간이 도래해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잠시 생각을 못하고 그걸 준비를 안 해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상점주를 건전한 상점주를 저희는 대충 어느 정도로 보냐면 대기업 부장님 정도로 봅니다. 그들도 가끔씩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점은 더 뭔가 액티브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굉장히 돈이 많은 사장님들도 돈은 항상 필요해라고 이제 답을 하는 이유입니다. 예, 그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지금 계속 설명해 주신 모델은 어떻게 보면 펀다가 유명해지고 굉장히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잘 봤을 때 자발적으로 이제 어프로치가 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지금은 초창기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3개 업체가 있었는데 뭐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펀다로서는 포트폴리오 발굴이라든지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좋은 상점들을 골라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맨땅에 헤딩하고 있는데요. 저희 멤버 중에 하나가 그래서 실제로 그 뭐 가로수길에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의 사장이면서 뭐 프랜차이즈도 계속 그 프랜차이즈를 시리얼 창업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인맥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당분간 뭐 5호, 6호, 7호 이렇게 나가는 것에는 저희가 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에서 일종의 광고들이 같이 나갑니다. 거기서 사실 어떤 상점들이 올지는 아직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쓰러져가는 상점들이 오면 저희가 어려워질 거고 그 안에서 분명히 근데 좀 발굴할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주식회사 슈퍼스트링의 은석훈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혜택이를 가지고 온 슈퍼스트링의 은석훈입니다. 여러분들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부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혜택이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나는 충분히 만족할 만큼 혜택을 찾아 쓰고 있다. 손 한번 들어주시죠. 네,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네.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혜택은 보통 어떤 형태로 받으시죠? 보통 편의점에 가거나 극장에 가면 무슨 카드 있으세요? 이렇게 묻죠. 그랬을 때 이 카드 있다. 이러면 받는 게 우리나라 전체 규모로 1년에 3.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럼 또 카드 혜택이 있는 건 아는데 이 혜택 중에 못 받아 지금 자기가 쓰는 카드 중에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규모가 1년에 8.5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8.5조 원이라면은 2,400만 경제활동 인구들에게 1년에 35만 원 정도 줄 수 있는 돈인데 이런 경제적 가치를 왜 안 가지고 가느냐? 보통 혜택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하거나 혜택 가맹점을 모르거나 또 뭐 전월 실적이 10만 원이니 20만 원이니 이렇게 복잡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다 심정적으로 거의 이제 포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갖고 온 게 혜택입니다. 카드 혜택을 다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좀 네, 오늘 구글 플레이에 올렸습니다. 카드는 종류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2,500여 장의 DB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도로서 누르면 등록한 카드가 주위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가맹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별로도 자기 등록한 카드의 혜택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혜택 제한 사항들도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SMS 문자 온 걸 자동 카식으로 자동 가계부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능은 ON 할 수도 있고 OFF 할 수도 있는 기능인데요. 그날에 쓴 돈을 일정한 시간에 감성적인 화면과 함께 받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카드 종류를 선택하고 그러면 혜택 지도와 혜택 텍스트, 자동 가계부 그리고 굿나잇 기능을 받아볼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 글인데요. 혜택은 원래 이게 다 약관상의 본인의 권리죠. 그냥 잠재적인 권리입니다. 찾아갈 때까지. 네, 그럼 다시 발표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요거 이따가 비즈니스 모델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2장 정도 해서 찾아보면 의외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 설명하면서 여러분 또 질문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글페이 쓰시겠습니까? 삼성페이 쓰시겠습니까? 아직 시장에 안 나왔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별로 거기에 대한 개념, 관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질문을 바꿔서 결제만 되는 페이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결제도 되면서 1년에 30에서 40만 원 정도 내가 경제적 가치를 가져가는데 도움이 되는 페이를 쓰시겠습니까? 하면 좀 더 선택의 여지가 명확하지 않겠나.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저희 앱은 그런 페이의 앱인 앱 기능으로 들어가기에 적합한 컨텐츠고 또 특허 실시료를 이런 다양한 페이에 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페이를 선택할 것인가에 저희 혜택이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카드를 여러 장 등록해서 간편 결제를 하는데 내가 혜택을 저절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받아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카드 혜택은 물론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글로벌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해외 두 군데로부터 어떤 관심을 받는 그런 컨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핀테크가 많지만 이렇게 카드 혜택 정도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마련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